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근 연세대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이틀 뒤면 중국에서 전승절 행사가 열립니다. 시진핑이 천안문 성루에 서고 좌우로 푸틴과 김정은 두 사람이 선다고 하는데요. 자, 이거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는 자리냐? 이거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대부분의 보도 행태인데요. 북중러의 성격이다. 근데 이게 전승절의 성격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 3일은 항일전쟁 승리를 중국 입장에서 기념하는 날이라 이게 소위 반일 혹은 반제국주의 성격이 강했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직접 겨냥한 반미 행사로 전환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시각으로 이걸 반미 행사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주목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 북중러 협력을 강조하는 일종의 계기로 사용할 것이다. 이것도 저는 아직 유보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요? 예, 뭐 틀릴 수 있죠. 뭐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는데 북중러 협력의 계기가 되려면 어떤 외교 행사가 나타나야 되느냐? 북중러가 회담을 해야 돼요. 한미일 회담하듯이. 아, 그래야 되나? 네.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그런 행사가 있고 모종의 일종의 공동 보도문 같은 게 나와야 돼요. 세 번째는 중국이 북한과 협력하는 것이 러시아와의 협력, 즉 우크라이나와에 대한 공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봐야 되겠죠. 물론 천안문 막루 위에서 오른쪽엔 푸틴, 왼쪽에는 김정은이 서 있다고 뭐 그런 모습이 시연될 수 있으나 내용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중러 연대라고 한다면 연대의 기초는 현재로서는 반미밖에 없는데 그걸 본격 천명할 지금 계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유보적입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어떤 북중러라고 이렇게 진영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중국의 힘을 과시하는 예, 이런 쪽으로 간접적인 어떤 그 연대 효과를 노리지 않을까. 저는 뭐 특히 제 분야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이번에 열병식에 공개되는 신무기가 그 주로 무인 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무인 잠수정. 엑스라지 뭐 UUV라고도 하고. 엑스라지? 그러니까 큰 거. 그건 옷 사이즈. 저 잠수정에도 XL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그러면 대형 무인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중 드론이죠. 예, 이런 거라든가 J-35 스텔스 전투기라든가 또 둥펑 계열의 이번에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41. 둥펑. 예, 이게 동풍이란 뜻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례 없이 그 인공지능 드론, 무인 전력 여기에 대해서 아마 사상 최대 그 무력 그 전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회의가 전승절 행사 전에 오늘부터입니다. 어제부터죠. 그 텐진에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또 열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그 반서방 지도자들을 결집하는 이러한 행사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어떤 미국에 대한 어떤 반미 연대를 표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어떤 신호는 될 수 있겠다. 그래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 26개국 제가 명단을 쭉 봤는데 정말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푸틴 대통령 외에는 전부 처음 들어보는 지도자인데 예를 들어 라오스의 룽룬 국가주석, 캄보디아의 사하모니 국왕, 베트남의 르엉끄앙 국가주석, 파키스탄의 샤바츠 총리. 우리 국민들 중에 아는 분이 있을까요? 나라는 다 알죠. 나라는 아는데.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아는 게 말씀하신 분들은 그 지역에서 되게 매우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유명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중요하지 않냐라는 거죠. 예, 근데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보면 뭐 예컨대 짐바브웨의 음낭가구와 대통령, 슬로바키아의 파조 총리, 뭐 쿠바나 미얀마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얘기하는 어떤 신흥 개발도상국들 또 미국의 좀 빼딱한 국가들 또 친러시아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 근데 그 상해 협력 기구는 매년 열리고 있었고요. 그게 이제 중국이 주도하는 거죠? 중국하고 러시아가 주도했었고요. 96년도부터 시작해서 말 그대로 상해에서 이 경제 협력과 연관된 지역 협력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서방에 OECD가 있다면 여기는 SCO 상해 협력 기구가 있다라고 한 건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올해 공교롭게 전승절 80주년이니 이거에 맞춰서 붙여서 소위 외교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한미일이나 혹은 나토, 뭐 소위 이러한 행사를 주로 했었던 서방의 시각에서 보면 이게 이제 반미 연대의 일종의 시발점이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죠. 저는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부상 권력을 과시하는 중요한 장일지언정 이게 와 이제부터 반미 전선. 모여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 교수님 진단에 따르면 북중러 세 정상이 같이 정상회담을 열어서 뭔가 어떤 공통의 메시지를 발표하는 이런 것은 없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다음 주 이 시간에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데 보세요.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핵실험하면 규탄했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레드라인을 지키면서 북한을 관리하고 있었던 거고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중국은 러시아하고 전략적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제한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중재하려는 모습을 보였던 거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외부 변수에 따라 외교를 신중히 하는 거예요. 미국과도 소통 계속 유지하고. 수위 조절이니까 그러면? 근데 거기다 대고 북중러 딱 해서 하려면 중국에게 가시적인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북한하고 러시아의 손을 잡고 뭔가 한미일처럼 한다는 것이 중국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 부분은 중국이 그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은 이것이 오히려 한미를 비롯한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의 소다자주의 말하자면 어떤 안보 블록을 강화시켜주는 역풍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어떤 신중함을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제 정치는 또 한 측면에서는 커그니티브 게임이라고 인지 게임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나 그렇게 몰고 가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이번에 일본의 경우에는 이번에 중국의 전승절 행사가 일종의 반서방 연대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거기 참석하지 마라. 이런 다자 외교를 지금 굉장히 맞불 외교를 진행해 왔다는 거. GB타임즈에서 그 얘기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에서 이제 언론 보도나 싱크탱크가 이것이 어떤 미국에 대한 약간의 어떤 그 힘의 과시 내지는 무력 시위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이것이 이제 인지된 어떤 게임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의 이거는 낮은 수준의 어떤 진영 간의 경쟁이고 조금 낮은 수준의 전략 경쟁 아니냐. 이렇게 어떤 그 인식이 되는 요인들도 우리가 조금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까? 지금 동해상에서 이거 뉴스도 많이 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연합 훈련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북한까지 끼우자라고 했는데 중국이 거부했나? 뭐 이랬다라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북한에서는 여러 차례 중국하고 합동 훈련, 특히 전술적인 훈련을 같이 하자는 얘기가 3, 4년 전부터 꾸준히 나왔는데 중국이 지금까지 응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북중러 연대가 되면서 이게 군사적으로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경계하고 있는 걸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제가 그 정도 연대까지는 아니다. 그건 조금 선을 그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북한하고 러시아가 어느 정도 앞으로 군사적인 협력이 가느냐 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4년째거든요. 2차 대전 때보다 더 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그 북한하고 결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군사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가시적 결과가 안 나오고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북한의 최근에 어떤 쌀 또 휘발유 이런 어떤 생필품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공급의 위기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이 크게 재미 본 것 같지가 않다. 그런 만큼 전략적 수준으로 뭐 연대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유언해 보여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북중 간에 그다음에 북러 간에 중러 간에 양자 간의 어떤 그 밀착 부분들은 계속 이제 더 나타나겠지만 그것이 북중러 3국이 함께 연대하는 만방에 그걸 어떤 과시하는 그리고 선언하는 이렇게까지 나아가겠느냐라고 하는 데에서는 물음표.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이야기는. 자,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상하이 협력기구. 네. 근데 상하이 협력기구에 참석하는 나라가 전승절 행사에는 또 참석 안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예, 두 개의 행사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죠. SCO, 그러니까 상해협력기구를 약자로 SCO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경제협력인 거고 네. 전승절은 말 그대로 기념일인 거고 정치적 색채로 해석될 수 있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시작한 상해협력기구가 2001년도에 확대되면서 5개 국가에서 10개 국가 정회원이 되었고요. 네. 지금은 21개 국가, 지금은 26개 국가입니다. 뭐 옵저버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세계 인구 한 40%, GDP의 25%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크죠. 뭐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요번에는 26개 국가 중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는 국가가 있고 아닌 국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SCO 정회원 중 참석하는 국가가 러시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자키스탄,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 4개국. 이건 당연히 이해가 되잖아요. 듣는 순간도. 그리고 벨라루스. 그러니까 네. 러시아하고 가까운. 그리고 이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참석하지 않는 국가를 보면 이건 역시도 말이 돼요. 어디인데요? 인도, 이집트, 터키. 뭐 크게 봤을 땐 이럴 텐데 인도는 사실 지금 미국이랑 관세 협상 때문에 날을 세우고 있죠. 거기 세게 맞지 않았나요? 관세요? 근데 인도하고 중국하고 소위 완전히 정무적 관계를 회복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그 국경에서 몽둥이 들고 싸우고 막 이런. 관계가 개선되긴 했으나 내가 전승절에 참여할 정도는 아니야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손 놓고 싶은 건 아니겠죠. 게다가 인도는 오커스랜다 그 쿼드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 스탠스, 뭐 좋게 얘기하면 등거리를 하고 있는 거고 이집트, 터키도 마찬가지죠. 미국하고 면밀한 관계가 있으나 터키는 그렇죠. 예. 중국이 제공하는 경제협력 플랫폼에서 나름대로 실리를 찾겠다는 건데 전승절은 우리하고 크게 연관이 없다. 그 일종의 그 나라판의 안미 경쟁인가요? 아니요, 저는 너무 우리 렌즈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CO의 참석은 경제적 이유인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전승절과 같은 수준으로 놓으면 안 된다. 거꾸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여했었을 때 우리가 완전히 중국으로 경도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또 볼 필요가 상당히 역풍을 맞긴 했죠. 그 역풍의 근원은 그래서 그게 사드 배치까지 갔다는 뭐 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 전승절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19년이죠. 그런데 15년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고요. 15년. 15년입니다. 그때 시진핑 주석 옆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고 그 맞은편에 푸틴 대통령이 섰는데 그때 북한에서 최룡해 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했는데 저쪽 끝에서 기웃기웃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시진핑이 있었고 오른편에 푸틴, 그 옆에 박근혜, 왼편에 후진타오 이렇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였죠. 근데 혼자 또 노란색 옷이기 때문에 다 검무스름하고 푸르스름한 정장에서 단연 눈에 띄는 존재가
박근혜 대통령이죠. 이 아주 노란 그 투피스 옷이니까. 그때 무슨 생각으로 갔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그때? 그때는 한중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예, 지금 그 이상 더 좋을 수 없다 그랬을 때고. 그런데 제가 뭐 비사를 조금 듣기는 했는데 북한에 대한 핵 문제는 중국을 통해 관리해야 된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생각이 확고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전격적인 참여를 결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때 미국이 되게 불편했다는 얘기도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하니까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죠. 왜 갔냐고? 뭔 생각으로 천안문 막루에 섰냐 이렇게 그러니까. 질문이 나와 버리니까 정상회담의 스타일이 구겼죠. 오바마가 박근혜 대통령도 오바마 오바마 하지 말라. 오바하지 말라고. 미안합니다. 오바하지 마의 줄임말 오바마. 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묘한 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섰던 그 언저리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고 네. 예, 그때 최룡해가 있었던 저쪽 구석 자리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 있는 겁니다. 이게 10년 차이의 어떤 상징적인 대조되는 장면이지만 또 이것이 이제 우리 주변 정세의 어떤 그 현저한 변화를 보여주는 격세지감이다. 이 점도 한번 좀 감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잖아요. 자, 그냥 전승절 구경하러 가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부 국내 언론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냐면 북미 대화를 앞두고 중국과의 입장 조율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눴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분석이 좀 맞기를 바래요. 그렇죠. 그럼 북미 대화가 된다는 하는 얘기니까. 것이지만 근데 냉정히 볼 필요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기대감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4차례 중국을 방문했고 그 계기 때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 전이나 아니면 북미 정상회담 직전 직후입니다. 18년 3월 25일 날 북경을 방문했는데 이게 4.27 판문점 정상회담 전이었고 두 번째 방문했었을 때는 같은 해 2018년 5월 7일이었는데 이거는 싱가포르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 전이에요. 네. 그리고 2018년 6월 19일 날 또 북경을 가는데 이거는 6월 12일 날 있었던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19년 1월 7일 날 북경을 또 방문했는데 이때는 저겁니다. 그 하노이 정상회담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 지금 패턴이 나와서 북미 정상회담 있기 전에 중국과 사전 조율하러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할 텐데 패턴상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요번에는 양자 방문이 아니라 무슨 행사기기 방문이어서 그렇죠. 좀 더 저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남북이 됐든 북미가 됐든 지금 아직 의미 있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렇죠. 정석이고 그렇죠. 그나마 의미 있는 대화는 한미 정상회담 간에 김정은을 만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한미 간의 대화여서 저는 조금 그건 아닐 것 같다. 물론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근데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과 아닌 건 좀 그러니까요. 그러면 의원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그 미중 전략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한참 진행 중에 있다는 거. 종전 협상이 아직 요원하다. 이런 특수한 사정이 좀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북미 간의 대화가 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 그 어떤 평화 무도하고 같이 간다고 봐요. 이게 지금 선결 조건이 우크라이나 종전이라고 보세요? 지금 북한군 특수부대가 거의 뭐 10,000명이 넘게 지금 전선에 가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사망한 걸로 돼 있거든요. 통계가 들쑥날쑥이지만 많게는 6,000명 가량으로 보고 있고 또 벌써부터 그 파병 군인을 김정은이 직접 위로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가족까지 모아서 눈물까지 흘렸다고 그러고. 예, 그다음에 그거 기념하는 거리까지 조성한다는 건데 이 정도라는 것은 뭔가 러시아 파병이 북한에게 큰 국가적 대사라는 것이 일단 분명해 보인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다면은 일단은 지금은 그 진행 중인 전쟁에서 최대한 이익을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반대 대가를 얻어야 되고
그런데 푸틴이 최근에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8월 15일 날 만났거든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거는 그 정상회담 전에 푸틴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부분을 상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거에는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중재 외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키를 잡고 있는 듯한 거기서 북미 간의 대화의 어떤 모멘텀도 조금 결정되는 변수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사실은 분명치는 않지만 러시아 전쟁에 상당한 지원 역할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건 뭘 지원했어요? 뭐 예컨대 물자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서방이 씌우는 혐의란 말이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미중 관계에서도 이 전쟁이 쐐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우리가 최근에 나타나는 이런 어떤 분쟁 관리가 트럼프가 또 노벨 평화상을 너무 좋아하니까 어느 정도 좀 가시권 안에 들어가야 관리 가능한 영역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이 시간의 흐름을 어디까지 한정하느냐, 즉 타임프레임을 어디다 두냐 뭐 이겠죠. 예를 들어서 요번 주에 북경에 나타난 김정은이 푸틴하고 양자회담하고 당연히 시진핑 주석하고 양자회담 할 텐데 네. 그리고 나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는 2달 후에 10월 중하순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처럼 트위터에 날려서 나 여기 왔는데 좀 만날까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면 판문점에서 소위 번개 형식의 정상회담이 안 될 이유는 없겠죠. 그러나 그거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시진핑과 푸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협의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그 김종대 의원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 북러 밀착에 따라서 러시아로부터 받은 대가가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 같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생필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중국을 갖다 이렇게 볼 여지는 없습니까? 근데 러시아하고의 거의 올인하는 정책을 벌써 2, 3년째 하고는 있지만 네. 사실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전히 공급의 문제. 그 생필품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보면은 공급 측면에서의 위기는 많이 해소된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국제 제재를 돌파하고 그러면서 러시아로부터 많은 지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했던 부분이 조금 불확실해 보이고 일단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렇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듯이 러시아에 올인하다 보니 반대급부로 중국하고는 더 멀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제가 최근에 연초에 중국 쪽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북한이 러시아하고 접근한 뒤로 중국 쪽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견디는지 뭘 어떻게 전쟁에서 뭘 얻었는지 옛날에 어떤 교류가 되던 정보망들이 위축이 돼가지고 예. 요즘 북한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다. 이런 어떤 하소연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어떤 그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번에 방중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렇게 느낀다면은 북한 입장에서도 여태까지 무역의 주요 상대국은 중국이었는데 러시아하고 가까워지기 전엔 대외 무역의 90%가 중국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한쪽으로 좀 쏠림으로써 좀 초래되는 위험성 이런 위험 관리를 하자는 차원이 아닐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다녀오면 중국에서 보다 많은 지원을 할 거예요. 선물 보따리 주겠죠. 줄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소위 북한의 경제적 관계는 96% 이상이 양국 사이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변화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중국 역시도 북한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죠. 다만 어쨌든 이것에 대한 파급 효과, 그러니까 중국이 됐든 북한이 됐든 의도하지 않은 파급 효과는 북중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리의 추측. 두 번째 북미 회담이 열리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것들인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 가지 이번에 이거는 꼭 짚고 가고 싶은 건데 그간 전문가들 중심으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소원하다라고 했어요.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건을 보더라도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늘 튼튼했고 전략적이었고 그리고 게다가 이번에 정주년 80주년 전승절이기 때문에 오히려 김정은 입장에서 이런저런 부담은 있겠으나 가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이걸 좀 마저 짚어드렸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정은 방중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조율을 했다. 이런 요지의 발언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이 발언을 한 계기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대답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몰랐다 그러면 정보 능력이 소위 구멍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의 정보 능력을 좀 시연해 보이는 것이라는 것 하나 다 알고 있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두 번째는 국내의 있을지도 모르는 비판을 좀 무마하기 위한 발언. 그다음에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하고 중국 간에 있을 외교 행사에 대해 한미가 공동으로 대비할 것이다, 했다라는 메시지를 내기 위한 것, 뭐 이런 거 있었겠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다자외교 복귀에 대비해 한미 간 보조를 마쳤다. 그만큼 한미 간의 협력이 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뭐 동맹파들을 염두에 둔 발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저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어디까지 좀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게 바로 한중 관계가 긴밀해야 되는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요? 우리가 중국하고 어떤 그 전략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는 흔히 사람들은 뭐 경제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안미 경중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안보 문제예요. 북한을 관리하고 북한과의 우회적인 어떤 대화 통로를 하는데 항상 중국이라는 완충지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죠. 요즘이야 뭐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런 부분 어떤 북한이 어떤 전략적인 판을 짤 때 중국도 위협을 느낀단 말이죠. 북한이 핵실험하면 규탄혁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하나의 이니셔티브를 갖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한국은 관계가 긴밀해야 되고 이건 우리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무슨 어떤 이익의 문제인 것처럼 폄하될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뭐 한중 관계가 어느 정도 특사도 보내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재명 정부가 균형은 맞추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 좀 가일층 강화해가지고 우리가 좀 중국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은 결국 북한에 관한 문제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점을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북중 간에는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뭐 외교적 지렛대가 없다. 이러면서 그 역할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당견이 될 수가 있고 속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안 가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는데 우원식 의장이 갔어요.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별로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그냥 저 먼 발치에서 안녕 이 정도입니까? 아니 일단은 대한민국 것들과는 상종하지 않겠다. 우원식 의장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만난 적이 있어요. 뭐냐면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 만찬에 우원식 지금 의장이 당시에 원내대표로 참석했거든요. 그 당시 우원식 의장에서 SNS 메시지를 보면 아주 거하게 한 잔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분은 누구하고도 대작을 잘해서 정치가 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주가 있나 보구나. 그러니까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진핑을 중심으로 김 위원장은 바로 옆에 있을 거고 우원식 의장께서는 저 멀리 계실 텐데 만약 그 사전 리셉션이나 그러니까 공동 만찬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통의 국가 정상처럼 등장해서 우 위원장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이때부터 우 위원장의 정치적 실력이죠. 뭐.
아 진짜 그것도 관전 포인트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서 만찬 자리나 이런 자리에 등장할까도 사실은 관심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나올까요? 글쎄 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례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신중해지는 것이지 이왕 다자외교 자리에 왔는데 혼자만 반박으로 안 온다? 그럼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다자외교 무대에 등장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이번에 처음이니까 이제 봐야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김 의원님도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정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근데 안 나오면 우원식 의장이 되게 조우르다 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우원식 의장의 입장에서는 되게 좀 정치적 도전 과제예요. 갔는데 못 만나고 왔다. 아니 막루에서는 만나긴 하겠지. 근데 막루에서 뭐 한마디 거기서도 거리가 뭐 한참 떨어져 있죠. 정상급과 정상급이 아닌 26개 나라 정상이 있고 그 다음인데 그거 보이겠습니까? 하긴 순서대로 올라가고 순서대로 내려오니까 사진이나 같이 찍을까도 의문이죠. 그러면 스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겠네.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무슨 돌파구가 열린다고 하는 게 그렇죠. 남북 관계에서 좀 과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런 반짝이 단계는 아니다. 아직도 북한은 그러니까 대남 적대시 정책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조금 우회적인 통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남 적대적 무시 정책. 그죠? 겉들이라는 그런 좀 전에 그랬지. 겉들이라는 표현을 썼으니.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한 기대는 하지 말자.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야 될 것 같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